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출퇴근 잘하고 계시죠? 오늘 날씨도 춥고 네. 눈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눈보라가 쳤습니다. 정말. 네. 첫눈은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그렇죠. 왔었으니까. 네. 사랑은 이루어지나요? 그럴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럴 때 지났잖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예. 오늘도 퇴근길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와 머리를 꽉꽉 채워드릴 만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그 은행 질타한 이복현 원장 ELS 소비자 예방 조치는 면피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내년에 홍콩의 H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으면 그 수조 원대의 손실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이 무지성으로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좀 세죠. 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전 판매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때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수 있도록 뭐 자필 서명이라든지 뭐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녹취를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조치가 있어서도 이게 뭐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필 자서나 녹취를 확보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를 안 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소비 상품 판매 절차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불안전 판매가 아닐 것인가? 네.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 문제가 되는 H지수는 2016년에 49.3%나 폭락한 전례가 있고 등락을 계속 심하게 해왔다.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에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19조 원 가운데 8조 원이 국민은행에서 한 거다. 신뢰를 갖고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찾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답변할지는 은행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ELS 상품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대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그 H지수 연계 ELS를 최장 5년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5년 만기로 연장하는 게 구조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건데 네. 그럼 억지로 손실 메우면서 조금 연장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이 진행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DLF 같은 경우도 손실액의 최대 한 65%까지 보상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 5년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만기가 얼마 넘어가면 또 되고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ELS라는 게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벌고 뭐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손실 보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ELS 같은 경우는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건 증권이고 채권 만기처럼 그런 만기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제 신탁이다 보니까 ELT입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네. 은행에서는 ELS를 신탁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그냥 은행 가서 이렇게 혼낸다고 될 문제인가 싶기는 해요. 이게 사실 국민은행이 ELS를 가장 많이 판매를 하게 됐었던 거는 2019년에 그 DLF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이 굉장히 많이 팔아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때 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해서 할당을 줬습니다. 은행별로 네. 얼마까지 팔 수 있는지 할당을 줬는데 당시에 국민은행은 DLF를 별로 안 팔았고 우리은행은 좀 많이 팔아서 우리은행은 이제 그거 많이 못 팔게 됐었고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많이 팔게 됐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그때 할당받아서 많이 판 건데 지금 왜 우리한테 이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ELS 은행에서 파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 홍콩 H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등락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ELS라는 게 뭐 오늘 팔고 내일 안 팔고
뭐 한 달 뒤에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팔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고점에서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고점인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고점에서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2016년이었는데 보시면 2015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6년에 거의 반토막 나잖아요. 네. 그럼 요럴 때도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손실이 좀 안 나게 됐던 건데 ELS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ELS는 상품 자체를 구조적으로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나 설명을 듣는 사람도 ELS의 구조를 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몇 년도까지 뭐 6개월 후까지 뭐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나면 이 정도 수익을 준다. 그 이 정도까지 정도까지만 안다고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상품을 그때 되면은 난 그 상품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H지수 같이 변동성이 큰 걸 집어넣은 게 이게 어중간하게 뭐 은행이자 비스무리하게 이자 주면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이익을 좀 더 볼 수 있게끔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동성 큰 상품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에서 예금 들던 사람들한테 그 예금 만기됐는데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한들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진짜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가 있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이제 그 고객이 와서 나 이 상품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다 설명드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상품은 은행의 어떤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저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잘 설명해서 팔면 금융 상품에 대한 그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가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팔 만한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 필요하면 은행에서 이용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설명 잘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 고위험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증권사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이 되게 잘 팝니다 이걸. 워낙 지점도 많고 네. 고객들하고 이제 관계도 끈끈하고 신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증권사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약간 좀 까칠하게 이 견눈질로 보고 가죠.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파니까 네. 그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서 왜 불안전 판매를 똑바로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하는 것도 거의 무의미해 보이네요. 그냥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네. 특정 금융회사한테 뭐 이 상품 팔아라 안 팔아라 뭐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관점인 건 맞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차라리 진짜 이 상품을 알고 네. 내가 이 상품을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사는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그냥 와서 좀 좋은 상품 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예금 들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 만한 상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는 조금 환기를 할게요.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개 주요 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은행연합회의에서 5대 은행, 여기에다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연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 받지 말자 이렇게 서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이 상환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 해갖고 그냥 이자나 좀 내면서 버티지 뭐라고 했던 것을 갚으셔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또 올해 초에 1년 기한으로 도입했던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 상환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서 2025년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던데요? 라고 하시면
소비자가 3년 내에 갚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이 3년 이내에 갚으려고 했을 경우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다가 수수료 때문에 멈칫하셨던 분들은 12월에 갚으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또 이런 것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은행연합회에서의 이제 은행들끼리의 합의였고요.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중도 상환 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자라는 취지에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사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논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 제가 그 수수료율을 표현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됐던 변동금리가 됐던 1.4%, 1.2%로 수수료가 그냥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는 만약에 고객이 5%로 아마 20년 만기짜리 대출을 했는데 예. 중간에 저 3%로 갈아탈래요? 그러면 고객님 우리 20년 동안 5% 이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손실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성으로 수수료 내세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요 시시각각 그 금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5%에 받았다가 3%로 나 갈아타고 싶다. 근데 그때는 또 시장금리가 3%니까 결국 은행이 손해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더 낮춰주든지 어쨌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이 수수료 격차를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기준을 좀 합당하게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쟁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대출 받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대면으로 대출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대면 대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대출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행정 인력이 아니죠. 그 대면할 때 그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고객님께서 처음에 대출 받으셨을 때 들어갔던 비용 때문에 수수료를 매깁니다라는 게 합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비대면은 지금 비대면도 똑같이 고정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모두 1.4%, 2.2%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비대면은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갔는데 왜 수수료를 내라고 하지? 그런 이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에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월은 일괄적으로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땐 일부 갚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이조 기자 설명 중에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것도 은행을 그렇게까지 배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5%로 대출해 줄 때 네, 그거를 매칭시키는 거는 5% 되는 예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로 이자가 내려가면은 네. 그때 예금 금리 낮춰가지고 걔네가 나가는 비용도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냐는 이제 운용상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제 뭐 너무 자주 옮겨 타게 되면은 네.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논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자가 많이 올라서 그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면 있는 돈이라도 좀 갚아서 이자를 부담을 좀 낮춰볼까? 근데 네. 거기서 또 수수료까지 받으면 그거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그냥 버티자. 버틸까?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 이거를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없애준다는 게 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현금이 좀 있는데 좀 아직 대출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뭐 이거 이자 내면서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3분기 인구 동향이 나왔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0.7명 1년 전보다 더 줄었고 2009년 통계 작성 이후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도 0.6대까지 들어가진 않았네요. 예. 다행히. 예.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어제 제가 좀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요즘에 온라인 게임사들 사이에서 네. 그 손가락 모양 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예. 네. 손가락 모양 남성 혐오 때문에 굉장히 좀 뜨겁게 싸우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그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 콘텐츠 쪽에서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네. 뭐 반대로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아기를 낳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조회수도 많이 받고 거기서 막 댓글로도 많이들 싸우고 막 그러는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아까 통계 같이 보시면은 네. 결혼 혼인 건수도 지금 12.3%가 줄었습니다. 뭐 8월에도 7%, 뭐 7월에도 5.3%, 1월에서 9월까지는 조금 늘었는데 그 전에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전에 많이 줄진 않았네요. 2021년에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싸우고만 있을까? 싸우면서 결혼은 안 하고 아기는 안 낳고. 그쵸. 네. 그리고 왜 그런 콘텐츠가 관심을 받고 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뭐 좀 그러지 말고 좀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또 팔자 좋은 소리 한다고 또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서 살자는 말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사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게 좀 출산율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많은 갈등들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로도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그럼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 월급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상 올해 월급이 깎였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따져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여기에는 임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 실태, 뭐 임금, 근로 시간,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와 그리고 고용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뭐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임금이었습니다. 올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표 한번 보시면요, 지난달에도 제가 비슷한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일단 명목 임금은 가장 오른편에 보이시면 2.5% 증가해서 396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임금은 1.2% 감소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임금이 물가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예. 뭔가 그 월급 오른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한 이 느낌은 뭐지? 그게 사실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소 개선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실질 임금은 1.6% 감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월부터 8월까지였겠죠. 예. 그때는 1.6% 감소였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따져보니까 1.2% 감소였네. 그러니까 약간 개선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 뭔가 좋아진 거겠죠. 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월에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0월에도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가 3.8%로 올랐으니까요. 그럼 물가는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금이 좀 오른 건데요. 임금이 어디가 오른 건지 보니까 이때 추석과 임단협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절 상여금이 지급됐고요. 임금 협상 타결금 같은 특별급여가 한 그 15.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따져보니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이건 사실상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그러니까 다음 달 나오게 될 때에는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소득도 문제죠. 네. 뭐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뭐 미래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잘 살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있어야 네. 좀 미래를 좀 더 행복하게 구상을 해볼 건데, 근데 사실 그 뭐 돈이 없다 자산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네. 경기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출산율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도 내려왔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고간이 좀 있을 때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 내년 되면은 고금리 계속 유지가 되고 가진 돈도 점점 쓰게 되고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 같은 구조조정 소식들이 자꾸 전해지고 하면은 정말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큐셀의 음성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태양광
부진해 국내 모듈 사업을 축소를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 17일부로 음성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2015년에 설립된 공장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공장은 아니에요. 근데 연간 생산량은 3.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모듈 공장이 뭐냐면은 그 셀, 그러니까 태양 전지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얘를 중국에서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로 만드는 네. 이게 이제 모듈 공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태양광 패널 판이 있고 네. 거기다 이거 다 끼는 거, 네. 여기다 전기선 연결하고 해서 모듈화를 모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천에는 태양광 셀하고 모듈을 한 번에 만드는 공장이 또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탐방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 국내의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이거를 사서 모듈을 만드는 공장은 이제 문을 닫기로 한 네. 거고 직접 셀하고 모듈을 같이 만드는 공장은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부터 음성과 진천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1,800명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천 공장에는 1,365억 원 투자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기반 텐덤 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태양광 셀보다는 조금 더 효율 좋은 네. 쪽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구조조정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기인데 태양광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도 참 뭔가 그러네요. 인상적이고요. 이게 중국발 치킨 게임과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구조조정, 희망퇴직 이런 이야기들이 각 기업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자, 지난 3분기에 해외에서 카드를 긁은 게 전년보다 한 25%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에 혹시 해외에서 카드 긁으신 적이 있습니까? 해외를 갔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해외 직구 해보셨습니까? 직구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3분기 해외에서 긁은 카드 값이 25% 정도 증가했고요. 그 사용 금액을 보면 47억 9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넘게 쓴 건데요. 표 한번 보시죠. 사용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7억 9천만 달러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랫줄에 보이는 게 전 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분기보다는 3.1% 증가했고 그 아래에 있는 괄호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25.6% 늘어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5.6만 2,560만 달러 괄호로 돼 있는 것. 아닙니다. 저 퍼센트입니다. 25.6%가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3.1% 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은 47억 9천만 달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요.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지금 파란색 바그래프로 보이는 게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용 금액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에 보다 아직 다 못 채워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지는 않았다.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해외 여행과 해외 직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에서 쓰신 적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온라인 해외 쇼핑이 직접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 사용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해외 여행은 그렇다 치고 해외 직구에 참 많은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온라인 해외 쇼핑 직접 구매액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당 평균 10억 3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분기 보니까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거의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 분기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나시죠? 48억 달러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12억 4천만 달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해외 직구구나. 와, 비중이 꽤 커졌네요. 꽤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일단 그게 되게 놀라웠었고, 두 번째로 4분기, 아직 이건 집계가 안 됐는데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즘 중국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도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쪽에서의 해외 직구 카드 결제 금액이 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중국 플랫폼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국내 중소 상인들이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좀 부정적일 것 같아서 마뜩지 않게 참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 수치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시간에 저 마지막 뉴스 헤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약 부족 해결될까? 국가 필수 의약품의 소아용 의약품 신규 지정. 이거를 제가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는데 천식약 처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약이 없어서 네. 이거는 처방을 해줘도 이게 살 수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단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줄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 약은 그렇게 돈이 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별로 그러니까 수요도 줄고 가격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급 문제가 계절적 요인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부가 그 아세트 아미노펜 시럽제 등 7개 품목을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그 리스트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 약을 진짜 구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미부나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신 프로세틸 시럽제, 네. 아세트 아미노펜 시럽, 아세트 아미노펜 정제, 톨루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그리고 포도당 등 액제, 이런 이 7개 품목이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체가 좀 안 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퇴근길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워드릴 만한 재미있는 뉴스들 정리해드렸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